예, 이번 주 있었을 그리고 주요 이슈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어디에 우리가 방점을 두고 투자 전략 세워야 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무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있었던 이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예. 하죠. 뭐 앞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도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중국 인민은행의 환율 안정화 조치에 예.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고 과연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궁금해서요. 쉽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그 모두가 이제 주목했던 파월 의장 잭슨홀 연설이 있었는데요. 네. 뭐 비슷한 시간에 중국 인민은행에서 예정에 없던 발표를 했습니다. 환율 고시 환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그 역주기 계수, 뭐 영어로 하면 카운터 시클리컬 팩터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중국의 환율 제도는 우리나 뭐 미국, 뭐 일본, 유럽 같은 이런 자유 변동 환율 제도가 아니라 관리 변동 환율 제도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변동하는 것을 허용하되 이 변동을 정부 당국이 관리를 하는 예.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하는 그런 이제 환율 제도죠. 그래서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이는 환율 제도가 아닌데 이 관리라는 것의 이제 그 일환으로 매일 아침마다 인민은행이 기준 환율이라는 것을 고시합니다. 이 기준 환율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서 민간에서 자유롭게 일정 범위 위아래로 거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관리인 거죠. 기준 환율을 제시를 하는 것 자체도 관리인데 이 기준 환율을 이제 결정할 때는 그동안은 시장에서 그 전날까지 결정했는 환율을 상당 부분 이제 많이 반영해서 기준 환율을 결정하는 이런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계속 옮겨왔는데 예. 그동안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 이후로 외환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가 너무 이제 환율이 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이걸 억제하는 한 방향으로 가는 이 추세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이제 이른바 카운터 시클리컬 팩터 역주기 계수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거스른다는 뜻이죠. 카운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클리컬이라는 것은 주기, 환율 트렌드를 얘기합니다. 환율이 너무 이렇게 일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거를 누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변수를 집어넣어서 기준 환율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시장에서 너무 높게 환율을 결정하면은 그걸 좀 누르는 그 차원에서 기준 환율을 고시함으로써 환율 안정을 유도한다 하는 것인데 이거를 작년 말에 이제 환율이 안정되면서 없앴다가 네. 다시 이번에 도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 당국, 외환 당국이 앞으로 이제 환율 안정에 아주 매우 유의하겠다 하는 강한 신호를 줬고 이 발표로 인해서 위안화 환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네. 이와 동시에 이제 이머징 마켓 환율도 동시에 다 떨어졌는데 역시 이게 이제 달러 약세를 유도를 했고 그 결과로 이제 또 원자재 가격, 이머징 마켓 증시에도 굉장히 강한 훈풍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우리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은 파월 의장 연설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지만은 직접적으로는 이번 위안화 인민은행 발표가 더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안화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다만 우리 시청자나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뭐 수치들이 몇이 나오고 뭐 이걸 사실 계속 따라가진 않지 않습니까? 네.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안정화 정책이 나왔을까에 대한 궁극적인 약간 궁금증이 들 것 같아요. 네. 워낙 이거 발표 나왔을 때 시기가 또 미중 간의 협상 일어나는 시기였고 그렇습니다. 좀 민감했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거론됐지 않습니까? 미국이 관세를 뭐 10%, 25% 부과를 하게 되면은 중국 기업 입장에서 미국 수출하기 어려워지니까 네. 환율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이거를 이제 상쇄해버릴 것이다, 무력화시킬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고 그래서 무역 전쟁 이슈가 좀 약간 부정적으로 갈 때마다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다른 이머징 통화들도 다 약세가 되고 이머징 금융시장도 약세가 되고 금융시장에서 이머징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이렇게 됨으로써 전체 글로벌 금융시장이 굉장히 긴축되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위안화 중국 인민은행이 적어도 이 지금 환율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까지는 더 가지 않겠다. 네. 무역 전쟁에 환율을 더 이상 이제 그 활용하지 않겠다 하는 분명한 의지를 보였고, 특히 그 타이밍이 6.9 위안에 근접해가면서 다시 이제 위안화 환율이 뛰어오르니까 네. 그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인민은행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위안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 6.9 위안은 분명한 경계선으로 우리가 활용하겠다. 뭐 이런 이제 의지를 보인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이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인민은행이 외환 시장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이제 차단해 놓는 예. 이런 안정화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섣부른 질문이 될 수는 있겠으나 중국 측에서는 그러면 위안화 절상 쪽으로 좀 기조를 다시 뭐 옮겨간다고 우리가 봐도 될 거 아니면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방향을 환율을 아래쪽으로, 그래서 위안화 절상 쪽으로 끌고 가겠다 하는 관측을 갖기에는 그럴 만한 근거는 아직은 부족합니다. 다만 네. 위안화 환율이 안정된다는 것은 여타 이머징 그 외환시장 환율이 외환시장이 안정되는 것이고, 예. 또 원자재 시장 안정,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머징 마켓에 상당히 그 긍정적인 재료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어떤 절상 기조라고 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안정화를 위해서 좀 그렇습니다. 이런 조치를 한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또 우리 외환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이번 주장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연준 의장의 발언들도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좀 어디에 주목을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그 파월 의장 역시도 그 간접적인 메시지는 달러화 약세를 가리키는 네. 그런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이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려왔는데 왜 올려왔는가 하면은 인플레이션은 아직 뭐 그렇게 뭐 이번에 파월 의장도 얘기했습니다만 굉장히 오버슈팅할 그 위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금리를 올리느냐?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실업률이 완전 고용 상태로 간주되는 수준보다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일손들이 이제 부족해지고 임금이 오르고, 그래서 결국 이제 물가가 결국에는 나중에 시차를 두고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예. 관측 또는 뭐 이론을 그 배경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파월 의장이 이번 그 잭슨 홀 연설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발언이 선제적인 그 통화 정책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고요. 왜 위험한가 하면은 완전 고용 상태로 간주되는 실업률이라는 게 우리 미국에서 대체로 뭐 4 내지 4.5%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과연 정확하냐는 것이죠. 그 당대에는 그 정확한 수출을 알 수가 없는데 예. 어떻게 그거를 맹목적으로 믿고 그보다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굉장히 점진적으로 한 번 움직여 놓고 또 이렇게 박아고 또 한 번 움직여 놓고 박아는 이런 굉장히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통화정책 전략이 불가피하다,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렇다면은 결국 그 연준이 뭐 어떤 그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꾸준히 계속 무조건 금리를 올려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관측이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은 달러화 강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해석까지 이제 유추가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이래저래 트럼프 대통령이나 연준 의장이 원하는 두 가지 다 두 마리 토끼도 그러면 잡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주문을 네. 굉장히 기술적으로 예. 그러게요. 우회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도 이번 주에 한번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연준 의장의 뭐 발언들이나 해석들이야 뭐 저희가 지난 코너에서도 해드렸고 또 오늘 아마 프로그램 통해서 한 번씩은 언급할 테니까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경제 일정이나 주요 이벤트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번 그 파월 의장 연설을 계기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뛰지도 않는데 왜 그 실업률이 낮다는 이유로 그렇게 금리를 올리느냐라고 하는 이제 항변이 좀 더 힘을 얻게 됐고요. 네. 그렇다면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미국 물가 지표가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미국 물가 지표가 뛰기 시작한다면은 네. 그거 봐라 인플레이션이 뛰지 않느냐라고 해서 또 이제 매파적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주에 예정된 30일입니다. 목요일에 발표되는 7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미국의 물가 지수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물가 지수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있고요. 이것과 별도로 미국 연준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아닌 지금 방금 말씀드린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를 기준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이걸 2.0%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에너지와 식품 제외한 물가 상승률을 해서 근원지수 2.0%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뭐 일시적으로 약간 좀 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 예상으로는 전월비 0.2% 올랐을 것이다. 예. 지난 6월에는 0.1% 올랐는데 그게 이제 약간 뭐 속도를 내지만은 0.2%가 그렇게 뭐 놀랄 만한 속도는 아닙니다. 다만 0.2%의 월간 물가 상승률이 1년간 계속되면은 뭐 한 대략 2.4% 됩니다. 그러면 예. 목표를 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는 월간 0.2%를 좀 밑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역시 중요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유로존 물가도 이번 주에 그렇습니다. 발표가 되죠? 이번 주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그 인플레 주간이라고도 할 그러게요. 수 있겠는데 유로존 물가는 뭐 전달에 이어서 이번에도 비교적 헤드라인 지표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ECB가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추구 전략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역시 유로화 강세, 달러화에는 약세 신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표들을 토대로 또 환율 시장이나 글로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번 한 주 동안 또 전문가와 함께 계속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무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